효자손으로 때리더니 아이가 손을 짚고 서보려 하면 밀어 넘어뜨립니다. CCTV에 포착된 이 중년 여성은 15개월 아이를 맡은 정부 아이 돌보미입니다. 2007년 시작한 아이 돌봄 서비스는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으로 양육 자격증을 딴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영유아를 보살펴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CCTV 속 피해 아동의 부모는 11달 동안 서비스를 이용해보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았다고 토로합니다. 우선 돌보미를 찾는 과정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하기가 좀 쉬웠어요. 2달로 끝났는데 제 주변에는 대기번호가 80번이다. 6, 7개월 기다린다. 돌보미와 연결되기까지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렸다는 후기가 온라인에서도 쉽게 발견됩니다. 현재 공공 아이 돌보미 2만 6천여 명이 10만 명에 가까운 영유아를 보살피는 상황. 매년 새로운 돌봄 인력이 유입돼도 동시에 70% 정도는 일을 그만두고 있어서 공급이 좀처럼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겁니다. 아이 돌보미의 근무를 관리하는 시스템도 부족합니다. 돌보미가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안은 사실상 없다시피 합니다. 저는 아침에 취소를 하면 페널티가 있어요. 10,000원, 15,000원. 그걸 3번 하면 이용 정지예요. 근데 선생님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페널티가 있나요? 물어봤더니 없어요. 없대요. 아이를 맡기에 대안이 없는 맞벌이 부모가 돌보미의 눈치를 보는 상황도 왕왕 벌어집니다. 일하다가 말고도 가버리고. 왜 이렇게 먹을 게 없어? 대놓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을 늘려 양질의 돌보미를 충분히 확보하는 동시에 지자체별로 들쭉날쭉한 서비스의 품질을 상향 평준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서비스 품질을 개선을 해서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공공 서비스로 옮겨올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당장 돌봄 공백에 빠진 서민들을 위해선 공공 돌봄을 기다리는 동안만이라도 민간 돌봄 서비스 지출의 일부를 정부가 보태주는 식의 대책도 거론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40대 중반인 이성미 씨는 지난 2011년 10년 넘게 다니던 첫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어린 자녀를 잘 돌봐줄 사람이나 믿고 맡길 곳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12년의 공백기 끝에 최근 한 중소기업 재취업에 힘겹게 성공했습니다. 하고 싶었죠. 네.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일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 아이의 앞날이 더 중요하니까. 그죠. 주변에 알아보고 또 이제 보조 양육자를 바꿔보기도 하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이처럼 결혼과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 활동을 중단하는 여성들이 코로나19 이후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만 25세에서 54세 여성 8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경력 단절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한 여성은 42.6%로 3년 전보다 7%포인트 이상 늘었습니다. 평균 경력 단절 기간은 8.9년이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일을 그만둔 경우로 한정해서 보면 30대가 66%로 가장 많았는데 긴급한 자녀 돌봄 상황에 대응 방안 부재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학교와 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린 자녀가 있는 30대 여성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일을 시작해도 일자리의 질은 낮아졌습니다. 경력 단절 후 첫 일자리 임금은 이전의 84.5%에 그쳤고 사무직, 전문가, 상용 근로자는 줄어든 반면 판매 서비스직, 임시 근로자는 늘었습니다. 대졸 이후에는 사실 사무직 일자리로 비교적 안정적 임금 근로자로 진입하는데 경력 단절 이후에는 판매 서비스직으로 직종이 많이 그러니까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금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아지는 걸로 재진입하고. 정부는 경력 단절 여성이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발사 자체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뒤 한미 두 나라 소통 라인이 곧바로 가동됐고 2차 발사를 강행할 경우 추가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발사 직후에 곧바로 한미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졌으며 북한은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만 어떠한 발사에 대해서도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미 백악관도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Whether it fails or succeeds, Kim Jong-un and his scientists and engineers, they learn, and they improve, and they adapt, and they continue to develop military capabilities that are. 백악관은 따라서 북한 김정은에게 도발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with allies and partners on holding Kim Jong-un and his regime accountable, and why we're going to do everything we can to make sure we have the proper military capabilities in the region. 우리 고위 당국자는 한미 두 나라가 대북 추가 제재와 유엔 안보리 조치 등을 염두에 두고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에서 중국과 러시아 반대에 번번이 부딪힌 만큼 두 나라 협력을 확보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운 조선 관련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가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회원국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적절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 선원들과 국제해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위 당국자는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으로 합의한 핵협의그룹 NCG 1차 회의가 머지않아 개최될 거라며 양측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지난 29일 코소보 북부 즈베찬입니다. 차량 한 대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시청 진입을 막던 나토 평화유지군과 격렬히 충돌한 겁니다. 군과 주민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결국 나토는 병력 70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KFOR, the NATO forces, will take all necessary actions to maintain a safe and secure environment for all citizens in Kosovo. 20년 전 민족 갈등으로 끔찍한 인종 청소가 벌어진 발칸반도의 화약고 코소보에서 다시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발단이 됐습니다. 알바니아계가 다수인 코소보 정부가 세르비아 번호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선거 보이콧과 대규모 시위로 이어진 겁니다. 지난 1998년부터 2년 동안 이어진 세르비아의 독재자 밀로셰비치의 학살극을 기억하는 나토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코소보 상황은 위태위태한데 세르비아 출신인 테니스 왕제 조코비치의 메시지가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열린 프랑스 오픈 남자 단식 1회전 뒤 코소보는 세르비아의 심장이라는 메시지를 남긴 겁니다. Moj stav je povodom toga vrlo jasan. Ja sam protiv ratova, protiv nasilja, protiv konflikta bilo koje vrste i to sam uvek iskazivao u javnosti i naravno da imam. 코소보 테니스 협회는 즉각 비난 성명을 냈지만 대회를 주관한 프랑스 테니스 연맹은 선수들의 발언을 따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며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포탄에 맞아 천장이 기울어진 보육원은 보기에도 위태롭습니다. 지난 6주 동안 이 보육원에서 어린이 60명이 희생됐습니다.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포탄은 또 다른 공포입니다. 지난 4월 15일 시작된 수단 정부군과 신속 지원군 사이 무력 충돌. 수도 하르툼 등 도심 시가전으로 번지면서 민간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지금까지 1,800명이 목숨을 잃고 5,000명 넘게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40만 명이 전쟁을 피해 집을 떠났는데 이 가운데 35만 명은 국경을 넘어 피신했습니다. The Janjaweed militia attacked our village early in the morning. They killed livestock and burned down houses. 62 people died in that attack. 지난달 초부터 이어진 정부군과 신속 지원군 사이 협상도 중단됐습니다. 신속 지원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정부군이 휴전회담을 중단해버린 것입니다. 협상이 깨지면 제한적으로나마 이루어지던 구호 활동도 어려워져 수단 국민 고통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2018년 12월 14일 12시 30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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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1시
있습니다.
수출 부진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거래 침체로 국세 수입 부진 현상이 심화했습니다. 지난 4월 1년 전에 비해 덜 거친 국세 규모가 법인세 9조 원 포함 9조 9천억 원에 이르러 월간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거친 국세는 134조 원, 지난해 같은 시점 대비 33조 9천억 원 적었습니다. 20% 넘게 준 건데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예상 세수 400조 5천억 원 가운데 실제 거친 세금 비율인 진도율도 33.5%로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5조 8천억 원, 30% 넘게 줄었습니다. 소득세도 8조 9천억 원 줄었는데 부동산에 관련된 양도소득세 감소분이 7조 2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부가가치세는 3조 8천억 원 줄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가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올해도 60조 원 정도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빚을 더 내지 않고 어떻게든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 틀 안에서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잉여금 남은 부분 그리고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서 현재 정부는 가능한 현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현재 지금보다 다소간의 세수 상황이 덜 좋아지더라도 현재 정부가 대응 가능한 여러 방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서 가능하다.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세금이 거친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38조 5천억 원 적습니다. 정부는 세수는 1년 전체로 보면 변동성이 있어 아직 전체 결손 규모를 언급하기엔 이르고 8월이나 9월 재추계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며칠 전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아 전전하다 구급차 안에서 숨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심각성이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정부와 여당이 긴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반복되는 주된 원인으로 70%에 달하는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의 중환자실 병상 부족이 지목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증과 중증 환자를 철저히 이원화해 경증 환자는 최상급 응급실인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가지 못하고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하에서만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 내 응급환자 이송을 총괄 지휘하도록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이송된 환자는 병원이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병상이 없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경증 환자를 뺏어라도 배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설치된 종합상황판 정보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비번인 외과의사가 수술을 맡을 경우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추가 수당을 지원하는 등 의사 부족을 해결할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의대 정원을 확충한다고 해도 현장에 투입하기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그거대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 사이에 빈 시간에서도 그 필수 응급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러나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의뢰한 병원의 배후 진료 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환자를 치료할 만큼의 의료 자원이 없다는 건데 의무 수용 조치가 자칫 의료진의 법적 처벌로 가시화할 경우 의료진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12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인천건축왕 남모 씨. 최근 석 달 사이 남 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떼인 4명이 연이어 세상을 등진 가운데 피해자들이 법정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금 떨립니다. 범죄단체 조직죄 이걸로 해야지만 환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피해 회복이 우선이니까. 법정에서 피해자들은 계약 당시 근저당 때문에 망설이자 공인중개사들이 온갖 감언이설로 꼬드겼다고 증언했습니다. 임대인이 엄청난 재력가라고 안심시켰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공인중개사가 보증금을 보장한다는 서류까지 작성해줬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남 씨와 공인중개사들이 한통속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남 씨 측은 이번 사태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벌어진 사태라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어 아직 경매가 진행 중이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피해가 현실화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남씨 측은 전세 피해가 임차인들이 선택한 결과로 돌려 분노를 샀습니다. 근저당이 잡힌 걸 알고도 가격이나 주거 상태 등 다른 조건과 비교해 이득이 있으니 선택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심지어 신용정보 회사를 통해서라도 피해자들이 임대인의 채무 상황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았냐고 되물었습니다. 증언에 나서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은 남씨 일당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범죄단체 조직죄가 추가로 적용된 만큼 엄벌해야 한다며 촉구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이제 희생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 개죽음은 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끝까지 싸워보려고 하는 건데. 재판부는 12일과 14일 열리는 재판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신문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지난 2015년 5월 세월호 유가족과 민주노총의 노동절 연대 집회.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면서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과 노동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참가자들을 향해 경찰이 캡사이신 희석액을 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기침 소리와 물을 찾는 다급한 목소리가 뒤섞이고 대오는 흐트러집니다.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캡사이신 분사를 결정하는 책임자는 관할 경찰서장입니다. 분사하기 전엔 참가자들에게 미리 알려서 경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캡사이신을 사용할 예정이니 지금 즉시 불법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경찰은 또 진압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호흡기 쪽으로 캡사이신 희석액을 쏩니다. 그래도 캡사이신 원액에 2,000배 용량의 물을 섞어 농도를 0.0045%로 낮춰서 세수해도 괜찮을 만큼 안전하다는 게 경찰 주장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찰의 견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고 얼굴에 직접 분사하면 특히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캡사이신은 인체에 닿으면 피부와 호흡기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눈도 심하게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학물질이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농도나 아니면 거리 이런 것이 지켜졌을 때는 안전한데 문제는 시위 상황에서 그것이 엄격히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말은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경찰이 집회 시위 현장에서 캡사이신을 사용한 건 지난 2017년 3월이 마지막입니다. 이듬해엔 살수차에 캡사이신 등 최루액을 섞어 살포한 경찰의 진압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년 동안 잠자던 캡사이신 카드를 꺼내든 윤익은 경찰청장은 부득이한 경우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쓰라고 한 거라며 강경 진압이라는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뒤 신도들에게 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는 JMS 정명석 총재. 지금까지 9차례 공판이 열렸는데 피해자들은 예상보다 재판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 피해자는 선고가 늦어지면서 JMS 측으로부터 지인을 통한 접촉 시도까지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거기서 친하게 지냈던 언니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만나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좀 갑작스럽게 이제 회사 앞에 찾아오시기도 했었고요. 재판 기록을 살펴보니 지난 2008년에는 첫 공판이 열린 뒤 42일 만에 9번째 재판이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4배가 넘는 180일이 걸렸습니다.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김도형 교수는 정씨 변호인단에서 벌인 지연 작전이 통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고인 5명 증인을 신문을 하겠다라고 데려오라고 했는데 정명석 측 변호인들이 아예 증인을 데려오지도 않고 공전을 시켜버렸습니다. 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사시험에 합격했다가 취소 통보를 받은 피해자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유튜브 등에서 벌어지는 2차 가해로도 피해자들이 크게 고통받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들도 벌써부터 이제 그만두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만두고 고소 취소해버리고 싶다고. 정 씨 재판이 JMS 2인자 김모 씨 등 공범들에 대한 재판과 병합될 경우 1심 선고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재판부가 빠른 결론을 내려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2차 가해가 빠르게 끝날 수 있게
전쟁을 빠르게 종결시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죠. YTN 양동훈입니다. 지난해 5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따라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이 낮다며 항소한 검찰은 폭행 뒤 CCTV 사각지대로 사라진 7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DNA 재감정을 요청했습니다.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DNA 검증 결과가 공개됐는데 피해 여성의 청바지 허리 안쪽 부분과 허벅지, 종아리 등 모두 5개 부위에서 가해 남성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성폭행하려 했다는 객관적인 물증이라며 강간 살인미수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장도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또 가해 남성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35년과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 2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더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일 내려집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지난해 6월 늦은 밤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갑작스레 음악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한 그룹 방탄소년단. 조금은 찢어져 봐야 이게 다시 붙일 줄도 알고 방탄소년단의 챕터 2를 가기에 굉장히 되게 좋은 시기이자 스텝인 것 같아요. 이튿날 BTS 소속사 하이브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20만 원에 근접하던 주가가 하루 만에 24% 넘게 빠지면서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나가기 직전 보유 주식을 다량으로 매도한 일부 직원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이런 수상한 주식 거래를 인지하고 수사한 결과 하이브 직원 3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BTS가 곧 활동 중단을 발표할 거란 사실을 미리 알고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치운 거로 드러났습니다. 주가 급락 전의 매도에 결과적으로 모두 2억 3천만 원 손실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이브가 BTS와 함께 성장해온 만큼 기업의 실적과 주가가 이들의 활동과 밀접하게 연계된 점을 악용한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된 연예기획사는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공식 발표가 아닌 SNS 영상으로 불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면 투자자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은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직원들의 경우 보안 서약을 받고 유의사항도 안내하고 있다며 해당 직원들의 위법 사항이 확정될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던 청년 도약 계좌. 좀 청년들이 월급을 받아서 정기예금 같은데 저축이라도 하면은 정부가 거기에 매칭해가지고 돈을 넣어준다든지. 그런 청년 그런 도약 계좌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이기도 한 청년 도약 계좌가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개인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19살에서 34살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최대 70만 원을 내면 납입 금액에 비례해 정부 기여금을 보태 5년 뒤 5천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형 금융 상품입니다. 단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특별 중도 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간 낸 돈만 돌려받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긴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축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출시했던 2년 만기에 연 최고 9.3%의 청년 희망적금도 출시 1년 만에 45만 명,
가입 인원의 15%가 해지한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3년짜리를 들고 있는데 5년이면은 중간에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너무 부담스러운 기간이라서 들지 않을 것 같아요. 매달 70만 원치 하는 건 되게 큰 부담이고 또 5년 동안 기다려야 되고 중도 해지하면은 또 바로 그게 모든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참여율이 좀 낮을 것 같아요. 금융당국은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가입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 운영에 있어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미래의 고객을 확보한다는 측면,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대안은 예적금 담보대출입니다. 청년 도약계좌를 장기간 보유한 가입자에게 더 낮은 가산금리를 적용해 계좌 유지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일부 은행에서는 청년 도약계좌를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년들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취지는 살리되 자금 수요에 따른 중도 해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출시에 앞서 어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2살 때 교통사고를 당한 뒤 중증 중복장애를 갖게 된 15살 김건우 군. 그동안 집 근처에 제대로 된 재활치료 병원이 없어 전국을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대전에 국내 첫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김 군 아버지 등 중증장애 아동 가족들이 병원 건립을 위해 달려온 지 10년 만입니다. 재활난민으로 이제 생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건우뿐만 아니라 대전의 장애 어린이들이 제대로 치료를 이제는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원이 가능한 병상은 70개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18살 미만 어린이들이 진료 대상입니다. 특수교육을 위한 학급도 마련돼 입원 환자는 재활치료와 함께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아동을 둔 한 부모는 병원 초기 운영 과정이 미숙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네, 전화번호 알기도 좀 어려웠어요. 계속 전화해서 알아냈거든요. 어떻게 예약하면 되고 이런 게 홈페이지에 미리 공지가 되어 있었으면 혼란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앞서 병원 건립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후원 기업과의 밀실협약 논란에 이어 공사비 지급 등의 문제로 인한 개원 연기, 의사 구인난까지 개원을 앞두고는 간호사 등의 저임금 문제가 제기됐고 낮에만 입원하는 병상 배정을 두고 중증도가 아닌 추첨으로 선발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6월 12일 월요일부터 입원이랑 납병동을 오픈할 예정이거든요. 2달 정도 지나면 아마 더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대전시는 운영비 67억 원 전액을 시비로 충당할 예정인데 장애아동들이 걱정 없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국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10년의 기다림 끝에 대전에 개원한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보건복지부는 장애 어린이들의 재활치료를 위해 올 하반기 강원도 춘천과 충북 청주에 의료센터를 추가로 문을 열 계획입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길게 따은 4개 머리의 인어공주 에리얼. 원작 애니메이션을 왜곡하면서까지 지나친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했다는 논란 속에 출발한 디즈니 실사영화 인어공주는 개봉 후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영화 자료 사이트에서 매겨진 관객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대에 머물렀는데 최하위인 1점이 40%로 가장 많았고 최고점 10점이 17.3%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 6.3점, 영국에서 5.9점 등을 받으며 말 그대로 전 세계적 별점 테러에 시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관객들의 평가는 어떨까? 우선 우려했던 여주인공을 비롯한 캐스팅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게 원작이다. 이게 뭐 원작이 아니다라고 나누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연기력도 나쁘지 않았고 저는 되게
자기 노래 목소리를 잘 내면서 원작을 최대한 잘 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다만 원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진부한 전개와 부족한 개연성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 자신이 원래 살았던 삶을 솔직히 포기하는 게 주된 결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한계가 약간은 좀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엇갈린 평가 속에 오히려 흥행 수입은 순항하고 있습니다. 개봉 이후 북미 시장에서 1,560억 원 티켓 매출을 기록하며 전 세계적으로 1억 8,580만 달러, 우리 돈 약 2,460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평점 대부분이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실제로 영화 내용을 본 게 아니고 사전 예단적인 그런 평가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관객들이 늘어나고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주일 만에 45만 명의 관객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3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흑인 인어공주가 논란을 딛고 관객몰이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차정은입니다.